예, 안녕하십니까. 프리미어 TNC 홍콩 본사의 홍석진 대표입니다.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주제로 좀 웨비나 좀 진행을 좀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진행하는 웨비나는 아니고, 해외 법인을 보유하고 계신 기업들을 위해서 세무 전략이라는 주제로 세무법인 상록의 이제 두 분의 세무사분을 이제 초대해서 저희가 이제 지역에 상관없이 해외 법인을 보유하고 계신 고객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앞으로 법인을 세우셔서 해외 법인을 운영하셔야 되는 분들이 오늘 참여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희한테 좀 문의가 많은 게, 그러니까 저희가 해당 지역에 대한 세무나 어떤 그런 관련 전략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안내 좀 드리고 있는데, 또 이게 또 이제 한국 국적자이시고 또 한국 법인이 출자하신 자회사다 보니까 한국 내에서 어떤 준수하셔야 되는 어떤 신고사항, 그리고 또 한국의 어떤 세법상으로 좀 이슈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요청을 좀 많이 받았고, 오늘 전문가 두 분을 초대해서 한국에서 세무적인 이슈, 또 어떤 부분을 조심하셔야 되는지,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미리 좀 대비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주제가 주제인 만큼 좀 되게 지원자도 많으셨는데 저희가 좀 한정적으로 좀 100분밖에 모실 수가 없어서 제가 유튜브로도 같이 좀 생방을 좀 하고 있으니까 좀 오늘 저 참여 안 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참여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같이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세무법인 상록이 세무사님 또 변호사님, 노무사님이 총 한 30분 정도 전문가분들이 계신 이제 그룹인데요. 세무조사 쪽, 그리고 또 이제 컨설팅 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세무법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특히나 이제 상목 세무법인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출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다수의 어떤 상장기업이나 중견 중소기업의 국제조세 관련해서 좀 응대 업무를 많이 보고 계신 것이 이제 상당히 좀 큰 장점이다 보니까 또 특히 오늘 이슈에 좀 많이 맞아서 저희가 이제 초빙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오늘 좀 연사로 진행해 주실 분은 한지용 세무사님, 또 이나경 세무사님 두 분이 좀 진행을 해 주실 거고요. 시간은 한 40분 내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오른쪽 밑에 창을 보시면은 좀 간단하게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발표가 다 끝나고 한국에 좀 궁금하신 그런 세무 질의 응답 시간을 좀 가질 예정이기 때문에 좀 궁금하신 내용들 질의사항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오늘 두 분의 세무사님께서 발표 마치시고 1대1 상담을 좀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시간이 저희가 예전에 이제 세미나도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 뭐 워낙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를 다루는 분야다 보니까 좀 질문사항이 좀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저희가 처음 순서로 좀 포괄적으로 큰 테두리 내에서 좀 다루는 주제를 좀 잡았기 때문에 좀 Q&A 시간이 좀 길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일단 저희가 시간 관계상 좀 대표적인 부분들만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가 순차적으로 좀 중점적으로 좀 세션별로 나눠서 또 별도의 웨비나나 세미나를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저희 웨비나나 세미나 일정 해주시면은 좀 해외 법인 운영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두 분의 세무사님 좀 초대를 해서 같이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지용 세무사님과 이나경 세무사님, 같은 창에 좀 초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현지법인 운영 시 국내 제출 서류 및 국외 원천소득 과세 세미나를 맡은 한지웅 세무사입니다. 세미나에 앞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프레미아 TNC 임직원분께 인사를 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세미나는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중에 기본적인 몇 가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해외 진출 방식을 시작으로 해외 현지 법인 해외 진출 시 국외 원천 소득의 과세를 끝으로 총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및 세 번째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는 이나경 세무사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해외 진출 방식입니다. 해외 진출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해외 현지 법인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지점으로 또는 영업소로 이제 하는 진출 방식이 있는데요. 대부분 실무자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 두 방식의 차이를 한 번 더 좀 짚어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해외 현지 법인은 개인 또는 법인이 이제 출자를 해서 설립하는 형태죠. 그래서 현지 세법상 이제 거주자 또는 내국 법인으로 이제 취급을 하게 되고요.
국내 투자자 입장으로서는 자회사 또는 뭐 개인 투자회사로 이제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해외 현지 법인은 그 독립된 이제 그 법인격이 이제 인정이 되니까 현지 법률에 적용을 받아서 그 현지의 그 지원책이나 뭐 규제 완화 등을 좀 받을 수 있고요. 또 금융 및 자금 조달에 이제 비교적 좀 유리한 부분이 있을 거고, 구분된 법적 실체를 가지니까 자회사 소득을 유보시키면서 본국의 고유가세를 이용 가능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세법이랑 연결돼 있긴 한데 일단 장점에 좀 넣어뒀고요. 다만 이제 그 해외 현지 법인은 설립 과정에 이제 현지의 절차를 따라야 되니까 복잡할 수 있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좀 있고요. 그 노동법이라든지 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세법도 그렇고 모두 그런 게 현지의 그 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현지 법규 준수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럴 때도 또 이제 다 그 리스크가 더 존재하게 되겠죠. 자, 그에 반해 지점은 현지 세법상 외국 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 사업장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자라기보다 이제 그 지사 설치한 본사겠죠. 본사가 해외 지점 또는 해외 사무소.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 홍콩 지사, 뭐 홍콩 사무소 이런 개념이고 그 건설사의 해외 건설 현장도 약간 법률적으로 좀 다른 개념이긴 한데 해외 지사 비슷한 체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지점은 설립과 운영이 이제 현지 법인에 비해서 비교적 좀 간단하고요. 그다음에 모회사의 자금 같은 거 지원을 받아서 인적 물적 시설을 다 이제 자원을 지원받아서 사용 가능합니다. 현지 규제에 비해서 그 비교적 이제 현지 법인에 비해서 자유롭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해외 지점이라 하더라도 이제 모회사 이제 어떻게 보면 본체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법률을 모회사가 직접 그 법적 책임을 부담을 해야 되는 단점이 좀 있고요. 그 현지 법인에 비해서 뭐 신뢰도가 조금 낮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해외 금융계좌 신고까지도 좀 이제 차이를 보면 해외 현지 법인은 독립된 그 법인이기 때문에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외 그 지점은 그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있겠죠. 왜냐하면 국내 이제 한국의 법인 본사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 계좌라고 이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 신고 의무가 국내 세법에 의해서. 그다음에 해외 현지 법인은 투자 수익을 회수하는 방법이 이게 이제 출자를 통해서 이제 설립된 법인이다 보니까 자회사에 그 이익금을 배당을 한다든지 지분을 양도를 해서 투자 수익을 회수하는 방법이 있을 건데요. 근데 해외 지점은 본사와 지점 간에 이제 어차피 그 자금 송금만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본사에서 자유롭게 그 송금 또는 이제 입금이 가능하고 다만 여기서 이제 각국 세법에 따라서 지점세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소득은 참고만 좀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나경 세무사입니다. 이어서 발표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여기 제목이 해외 법인 보유 기업을 위한 생각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게 한국에 필요한 내용인 게 좀 생소할 수도 있겠는데, 이게 왜 꼭 넣어야 되냐면은 이렇게 국세청에서 하라고 하는 것들을 사전에 무조건 해주는 게 사실상 최고의 세무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그 앞으로 그 발표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가 그 서류들을 제출해야 되는 대상자, 그러니까 그 의무가 있는 사람이고 그 두 번째가 제출을 안 했을 때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걸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그 발표를 하자면요. 방금 한지용 세무사님께서 해외에 진출하는 여러 방식들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외 법인 형태로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지점 형태로도 나갈 수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진출을 하든 그게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해외 직접 투자에 해당을 한다면은 이 해외 현지 법인 등의 자료 제출을 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은 사업 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데 만약에 이제 그 내국 법인이 해외에 진출했다면은 보통은 통상적으로 법인세 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을 하고요. 거주자가 진출을 했다면은 이제 종소세 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해외에 직접 투자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자면요. 해외 현지 법인 형태로
나가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중 하나로 첫 번째가 해외 현지 법인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10% 이상 취득을 할 때 있거나 아니면은 지분을 10% 미만으로 취득을 한 경우더라도 뭐 임원을 파견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다거나 좀 어떤 사업이나 영업상으로 굉장히 밀집한 관계를 수립을 하고 있을 때 이제 그때 해외 직접 투자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지 법인을 설립을 했을 때의 경우고요. 그 또 만약에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 확장, 운영하거나 그 해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지급하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런 게 보통 해외 지점으로 지출을 한 걸로 보이겠죠? 그럴 때도 해외 직접 투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그 국세청에서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면 우리나라 법인이 해외로 나가서 사업을 하고 있으면은 얘네가 당최 해외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알고 싶다는 뜻입니다. 네, 그런 느낌만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제출 필요한 서류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해외 현지 법인 형태로 나갔으면은 이 해외 현지 법인 명세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외 직접 투자를 한 경우에 말이죠. 해외 현지 법인 명세서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일단 그 현지 법인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통 지분을 이제 투자를 했을 테니까 그 지분율이랑 그리고 그 투자 금액에 대해서 그 명세서에 작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유의를 해야 할 게 이게 해외 현지 법인에 대한 거를 다 적는 건데 이때 해외 현지 법인이 10%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그러니까 저희 한국에 있는 법인이 10% 보유한 게 아니라 저희가 그러니까 한국 법인이 보유를 하고 있는 해외 현지 법인이 10% 이상 보유를 하고 있는 자회사에 대한 것도 제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즉 모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명세도 포함을 해야 된다는 점은 유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현지 법인이 아니라 해외 지점이나 등으로 설치를 해서 해외 직접 투자를 했으면은 해외 영업소 설치 현황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어떤 정보가 들어가냐면요. 그 해외 지점 등에 대한 첫 번째 그거에 대한 보유 현황이랑 두 번째로 그 해외 지점 등의 요약 손익계산서와 요약 대차 대조표를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두 가지는 방금 여기 현지 법인 명세서에서는 필요가 없는 내용들이었는데요. 그러면 현지 법인들은 그런 걸 안 내도 되는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그건 또 아닙니다. 그것도 당연히 제출을 해야 되는데 단 이제 다음 중 여기 하나인 경우에만 그런 재무 상황표를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 자세히 살펴보자면은 지분을 10% 이상 소유를 하고 그리고 그 투자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거주자 또는 내국 법인이거나 아니면은 1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를 하고 그 피투자 법인 그러니까 해외 현지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거주자 내국 법인이면은 이 재무 상황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재무 상황표에는 어떤 정보가 있냐면요. 그 현지 법인의 이제 그 요약 대차 대조표, 그리고 요약 손익계산서, 그리고 이익 임금 처분 계산서 또는 결손이 났으면은 그 결손금을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작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치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법인세를 신고를 할 때 모든 재무 상태표를 제출을 해야 되는 거랑 비슷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드물지만 거래 명세서를 제출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조건을 모두 엔드로 충족을 하는 경우에 이거를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 요건들을 살펴보자면은 지분을 10% 이상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그 피투자법인과 특수관계인 그리고 이러한 손실 거래를 한 바가 있으며 그 건별 손실 금액이 여기에 해당을 하면은 제출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은 58조 1항에 관한 거였고요. 58조 2항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해외 부동산 이제 그 여기에는 안 넣었는데 등에 대한 거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해외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은 그 외국에서 부동산이나 이거에 대한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제 이럴 경우에도 그 취득부터 처분까지 이 부동산의 뭐 생애 주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 신고를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취득가액을 그 기준으로 나눠서 보시면은 2억 원 미만이면은 사실 취득부터 뭐 보유 임대할 때까지는 제출 의무가 거의 안 나오는데 다만 처분할 때 그 처분가액이 2억 원 이상이면은 처분 명세서를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취득가액이 근데 사실상 거의 항상 2억 원 이상일 경우가 많을 텐데요. 그럴 때는 취득을 할 때마다 취득 명세서를 제출하고, 보유할 때마다 보유 명세서를 제출해보고, 임대하고 있으면 임대 명세서를 제출해야 되고, 나중에 청산할 때면은 청산 명세서도 다 같이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사업 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자, 앞에서 말씀을 드린 거는 좀 뭐 해외가 이 내국법인이나 거주자는 나의 자산에 관한 것이었는데, 사실 해외에 있는 그 자산들이 꼭 내 명의가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외 신탁을 한 경우에 바로 그렇겠죠. 왜냐하면 그 소유권 자체는 수탁자한테 있을 거니까요.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그 명세도 제출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는 외국의 법에 따른 신탁 중에서 신탁법에 따른 신탁과 유사한 해외 신탁을 설정하고 있는 거주자와 내국 법인입니다. 그 해외 신탁 명세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요. 첫 번째가 그 해외 신탁의 그 보유 현황에 대한 거를 적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해외 신탁 재산 종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해외 신탁의 그 해외 신탁 재산의 가액에 대해서 작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그 해외 신탁 재산을 위탁을 한 사람들에 대한, 사람이라고나 그 해외 그 위탁자에 대한 정보도 함께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 제출 대상에 따라 가지고 제출 자료, 그러니까 그 명세를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건 똑같지만 그 해외 신탁 명세를 제출을 해야 되는 기간이 살짝 달라집니다. 일단 해외 신탁 설정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 연도권은 무조건 제출을 해야 되고요. 이제 만약에 그 해외 신탁을 사실상 신탁을 하기는 했는데 사실상 위탁자가 그거를 실질적으로 집에 통제하고 있는 경우라면은 그 해외 신탁 종료일까지도 계속해서 신탁 명세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위탁자가 계속 보유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이제 그러니까 수탁자가 온전히 이러한 권리들을 다 행사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은 설정일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앞에서 58조에서 요구를 하는 세 가지 자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굉장히 이제 국세청에서 알고 싶어 하는 자료잖아요. 그래서 납세 협력 의무도 있다는 걸 항상 상기를 시켜주고 있지만, 또 아무래도 제출 안 하면은 불안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통해 가지고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제출 의무가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을 한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취득 자금을 마련을 했는지 소명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그런 소명 요구를 할 권리가 생기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그 납세자는 90일 이내에 이런 그 출처 확인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소명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을 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해서 20% 상당의 과태료를 물게 되고요. 이것과는 별개로 또한 추가적으로 제출을 아예 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가 발생을 합니다. 이 서류별로 이렇게 이만큼의 금액으로 발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를 해야 할 점은 이게 서류 건별로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연별로도 이제 계속 누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거 몰랐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그 면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항상 미리 알고 그거를 그 회사 내 재무팀이나 아니면은 세무대리인에게 상기를 시켜줘가지고 잘 챙기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58조 외에도 복지법 53조에서는 해외 금융 계좌에 대해서 신고를 할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좌 신고 의무자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해외 금융 계좌를 보유한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거주자나 내국법인 중에서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 계좌의 잔액이 5억 원을 초과를 하는 자입니다. 이게 12월 31일 기준이 아니고요.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를 한다면은 이거를 제출을 해야 된다는 점을 꼭 유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5억 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가 하면은 일단은 그냥 모든 금융자산, 현금부터 가상자산까지 이제 그 모든 금융자산을 합산을 해서 산출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여러 개인 경우에는 그 각각의 계좌의 잔액을 합산한 금액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또한 만약에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에는 그 각 공동명의자가 자기 지분만큼 가져가 본다는 걸로 보는 게 아니라 그 해외 금융계좌 잔액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 공동명의자가 각각
신고를 해야 된다는 점도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해외 금융 계좌에 6억 원이 있는데 이거를 50대 50으로 나누면은 3억 원이니까 이거 5억 원이 안 되네? 그러면은 신고할 의무가 없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6억 원을 보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신고 의무가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유의를 해야 할 점은 여기서 실질적 소유자 포함이라는 점인데요. 이때는 이제 명의자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실질 소유자가 있는 경우겠죠. 근데 이때 실질적 소유자만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명의자까지도 함께 신고를 해야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겠습니다. 그 제출 기한은 그 다음 연도의 6월 1일부터 30일까지고요. 만약에 조세 조약에 따라서 체약 상대국의 거주자로 인정이 됐다거나 아니면 뭐 해외 신탁 명세를 제출할 때 이미 제출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해외 파견이 가서 그게 법적으로도 신고 의무가 면제가 되는 자라면은 이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는 점, 이거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자, 해외 금융 계좌도 국세청에서 세수 기반 확보랑 그 세수 증대를 위해서 상당히 항상 필요한 자료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역시도 과태료를 통해서 상당하게 그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만약 그 위반 금액의 축소에 대해서 소명 요구를 하지 않았으면은 앞에서는 20%였는데 지금은 이제 10%, 이 금융계좌에 대해서는 10%로 과태료를 매기고 있고요. 플러스 이거랑 별개로 만약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여기 금액의 10%와 10억 원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연 단위로 발생을 하는 것이라는 점은 상당한 유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는 이제 자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거래를 하는 경우에 어떤 그 명세서를 제출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거래 명세서 등의 제출은 국외 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에게 발생을 하는데요. 국조법에서는 국제거래를 그 거래의 당사자 중에서 한쪽이나 아니면 양쪽 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제출 대상자가 거주자랑 내국법인이니까 이제 거주자 내국법인이 해외에 비거주자랑 외국법인이 있을 때 이 둘 간의 국제거래를 하는 경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 모든 국제거래에 대해서 해야 하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아니고 국외 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경우에 이 거래 명세서 등 제출이 필요합니다. 제출 서류로는 국제거래 명세서, 국외 특수관계인의 요약 손익계산서, 그리고 정상가격 산출 방법 신고서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국외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 이 명세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국외 특수관계인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 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말하는데요. 특수관계는 국조법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주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 지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지배력을 행사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 굳이 지분을 통해서는 아니더라도 그냥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관계인 경우 그럴 때 특수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자회사랑 모회사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해야 하는데 어떤 경우들에서는 면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제는 보통 이제 유형별 거래 금액의 합계가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아니면은 이미 다른 명세를 제출을 했을 때 이런 국제거래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 있을 때 그럴 때 면제가 됩니다. 각각 각 서류에 대해서 이 금액도 살짝 달라지고 요건도 살짝 달라지니까 이거는 그 기업별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점 알고 갔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거래를 하더라도 그게 법인이 거래를 할 때 어떤 경우에는 이 국제거래정보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제출 의무자로는 첫째, 기업 보고서를 내야 될 때가 있는데요. 이게 통합기업 보고서랑 개별기업 보고서를 내야 됩니다. 통합기업 보고서는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그 법인 계열, 그러니까 그 그룹 안에서 그 특수관계법인 전체에 대한 사항을 적는 겁니다. 통합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조직도에 대한 내용도 있겠고, 이제 거래보다는 그냥 그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고, 개별 기업 보고서가 그 국제 거래를 하고 있는 특정한 특수 관계인과의 그 거래에 관한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적는 보고서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누가 적어야 되는가 하면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법인 또는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해당 과세 연도의 매출액이 1천억 원을 초과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이러한 거래의 규모의 합계액이 500억 원을 초과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거를 모두 충족하는 내국법인이나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제출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이 두 번째인 경우에는 국내 사업장만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이제 이 기업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또 국가별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 기업 보고서보다는 좀 더 큰 단위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그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의 최종 모회사가 제출을 해야 되는 경우인데요. 이거는 모회사가 국내에 소재를 하고 있고, 직전 과세 연도에 연결 재무제표의 매출액이 1조 원을 초과를 하는 경우에 이 국내에 있는 최종 모회사가 제출을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최종 모회사가 외국에 소재를 한다면은 이제 이런 그 매출액이 그 연결재무제표상의 매출액이 이 금액을 초과를 하는 경우에 그 국가별 보고서의 작성 범위에 있는 국내의 관계회사에게 제출 의무가 생깁니다. 이 최종 모회사가 아니라 국내 관계회사에게 생긴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과태료가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간단하게 보자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기업 보고서, 국가별 보고서 미제출했을 시에는 보고서별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을 하고요. 국제거래 명세서는 국외 특수 관계인별로 인별로 500만 원이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만약에 과세 당국이 요구한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제출을 하지 않았을 시에는 이제 그 중대성에 의해서 3천만 원, 5천만 원에서 또는 7천만 원 이렇게 부과가 될 수 있는 점 유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각 항목별로 필요한 한도로 과태료가 발생하므로 이제 최대 4까지 과태료가 발생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나라 법인이나 아니면 거주자가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제출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부과를 할 수 있는 과태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해외 현지 법인의 해외 진출 시 국외 원천 소득 과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현재까지 지금 이제 모든 그 법률 용어들이 좀 많이 어려우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지금은 근데 조금 더 어려워지실 수는 있어서 이제 최대한 좀 이렇게 쉽게 풀어드려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좀 어려우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저희가 이렇게 도식화해서 이제 이렇게 그림을 좀 표현해봤는데요. 그 해외 현지 법인으로부터 국내에 유입되는 소득에서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해외 현지 법인으로부터 본국인 그 한국에 이제 소득을 유입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해외 현지 법인에 그 발생되는 소득이라기보다는 이제 목표를 통해서 이제 이익금을 회수한다든지, 그다음에 출자 지분을 양도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경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A국, 그러니까 원천지국에서 발생한 한국 내국 법인의 소득에 대한 그 과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천지국 입장을 한번 좀 볼 건데요. 원천지국에서 이제 발생한 한국 내국 법인의 소득, 그러니까 원천지국의 입장이라보다 원천지국에서 발생한 법인의 소득이죠. 그래서 A국 입장에서는 외국 법인, 그러니까 한국인데 한국에 있는 법인의 국내 원천 소득이라 보면 될 거죠. 그다음에 과세를 어떻게 하냐면 한국이랑 좀 비슷한 구조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고 법으로 정한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통해서 이제 그 한국 법인에다가 지급을 좀 해주겠죠. 그래서 조세조약상의 비과세 또는 면제인 경우가 이제 있을 건데 그때는 별도 신청을 좀 요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국 입장을 좀 볼 건데요. 해외 원천지국 쪽에서, 그러니까 해외에서 발생한 네, 한국 내국법인의 소득이겠죠.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는 내국법인의 국외 원천 소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외 원천 소득이라서 신고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이제 과세한 후에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적용해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 원천지국 단계와 거주지국 단계가 있는데 해외 현지 법인에서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 징수를 하고요. 이제 배당이나 주식 출자 지분에 대한 양도 차익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원천 징수를 하고 그 원천 지국에서 법령상의 종합과세 규정이 있으면 종합과세까지 하고 그다음에 거주지국으로 넘어와서 해당 소득을 수령함으로써 거주지국에서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를 과세를 하게 되고 그때 이미 원천지국에서 납부했던 세액을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득을 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먼저 이제 배당 소득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지금부터는 그 내국 법인이 현지 법인에 투자한 경우로만 좀 한정해서 그냥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발생 경위부터 보시면 자회사가 현지 세법에 따라서 법인세 등을 납부한 후에 잉여금을 출자한 모회사인 내국법인에 배당을 한다. 그때 배당, 그 내국법인에서 이제 입장에서는 국외 원천 배당 소득이 발생했다고 보겠죠. 그래서 그때 아까 그 그림으로 설명드렸듯이 해외에서 지급할 때 통상적으로 이제 조세 조약에 의해서 제한세율을 5% 내지 15%를 적용해서 현재 원천세 이제 납세 의무를 지고요. 그걸 제하고 한국에 지급하게 됩니다. 그럼 한국에서는 어떻게 이걸 또 이제 종합과세를 하냐 보면은 자, 법인의 입장에서는 10% 이상 출자하고 있는 해외 자회사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그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 제도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외에는 아까 말씀드린 외국납부 세액공제를 적용해서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당 가능 이익이 이제 발생할 때까지 투자 수익을 회수하기 어려운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배당 소득은 말 그대로 배당 가능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배당을 못 하겠죠. 우리나라 상법도 똑같이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 회수가 되기가 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식 및 출자지분 양도소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해외 현지법인인 자회사에 주식 및 출자 지분을 양도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뭐 한국 이제 법인에서 모회사가 출자를 해서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했는데 그 현지법인의 출자 지분을 뭐 타인에게 이제 양도하는 경우라고 보면 되겠죠. 그때 한국 기준에서 봤을 때는 내국법인의 국외 원천 주식 양도소득 발생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원천세가 발생하냐? 그 조세조약에 의해서 보시면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보통은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때 저희가 한번 좀 리서치하다 보니까 뭐 독일 같은 데는 양도차익의 뭐 10%뭐 이런 식으로 좀 원천세를 징수하는 것 같은데 대부분은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가 되고요. 근데 이제 그 해당 그 이제 국가마다 뭐 자회사의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되면 그 외국에서도 과세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죠. 또는 뭐 부동산 투자회사 등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을 때는 그 외국에서도 원천 징수가 되는 사례가 그 법령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식 출자 지분 양도소득이 발생했을 때 당연히 국내에서도 종합과세를 해야 되겠죠. 그때 외국 납부 세액 공제를 통해서 이중과세를 이제 해소를 가능한데 그 외국 납부 세액 공제가 대부분 또 적용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조세 조약에 의해서 대다수 과세가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중과세 해소로 이제 외국 납부 세액 공제 할 수는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주식 및 출자 지분을 양도하는 것은 배당 소득과는 달리 출자했다가 바로 언제든지 양도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 발생 전이로 투자 수익 또는 뭐 자본금이라도 회수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특정 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 간주 특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어가 너무 어려운데 그 결국은 그겁니다. 이제 특정 외국법인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외국법인이
이제 소득을 유보했을 때 이거를 그 투자한 자들에게 배당으로 간주하겠다. 이걸 왜 그렇게 하냐면 외국 법인에다가 이제 그 소득을 계속 유보시켜 놓고 이 고율의 세율을 어떻게 보면 회피하려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해외 지사를 설립하는 게 장점이 이런 겁니다. 이제 그 유보 소득을 이제 이렇게 그 고율 세율을 회피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이 배당 간주 특례가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번 살펴보면 특정 외국 법인의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 특정 외국 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 소득 중에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을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내국인이 그냥 일반 그 내국인뿐만 아니라 내국 법인까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특정 외국 법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모두 충족하는 외국 법인이어서 둘 다 충족을 해야 되는데 본점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 장소를 둔 국가 또는 지역에서 실제 부담세액이 외국 법인의 실제 발생금액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24%에 70%에 해당하는 그 16.8%를 곱한 금액 이하일 것. 뭐 좀 어려운데 결국 외국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의 16.8% 이하로 실제 부담세액이 발생했으면 이제 이게 요건이 될 거고요. 해당 법인의 출자한 내국인과 특수 관계에 있을 것. 이 두 가지를 측정 이거를 이제 충족하면 이 배당간주 특례가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실제 발생 소득은 다음 장에서 좀 설명드리고 지금 2025년 세법 개정안이 이제 정부안 확정까지는 돼 있는데 그 법인세 최고세율이 지금 25%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끝까지 이제 다 해서 법령 개정이 된다고 하면은 16.8%가 아니라 17.5%가 되겠죠. 그래서 17.5% 조금 범위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두 가지를 모두 충족했다 하더라도 이제 적용 배제 요건이 있어요. 뭐 이제 좀 금액이 뭐 적다든지 할 때 그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실제 발생 소득이 2억 원 이하인 경우에 배제를 해준다. 아까 그 실제 발생 소득이 있었죠. 요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게 모두 설명드리기 너무 어렵습니다. 법령에 워낙 이제 좀 이렇게 길게 나와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외국 법인의 세전 이익에서 세금 제하기 전,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이죠. 거기서 출자증권 평가 손익을 제외한 3개년치 평균 소득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전 이익에서 출자증권 평가 손익을 제외한 3개년 평균 소득이 2억 원 이하인 경우 그때는 적용 배제가 되고 적극적 사업을 하는 경우 되게 추상적인데 또 법령에는 상세히 나와 있는데 그 특정 외국 법인이 소재한 국가에 그런 또는 지역에 그 사무소, 공장, 고정시설 같은 게 갖춰져 있고 스스로 법인을 관리 및 지배하고 그 해당 지역에서 직접 사업하는 경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다음에 해외 지주회사인 경우. 그 주식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그 자회사를 보유하는 경우인데요. 자회사는 40% 이상을 보유해야 되고 그 해당 자회사가 이 또 특정 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감주 특례에 해당되지 않았을 때 이 적용 배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예외 조건 중에 하나긴 한데 일정 지역 내에 뭐 제3자에게 판매한 도매업자 뭐 이건 실제로 이제 일반 이제 물건을 뭐 사서 이제 파는 도매업자 같은 경우인데 이런 것까지 다 배당 간주 특례를 한다면 좀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이런 거를 예외 사항으로 남겨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게 적용 배제 요건에 해당해도 일정한 경우 과세 대상이 된다고 해서 과세 대상을 해놓고 배제 요건을 해놨다가 또 배제 요건에서 일정 경우 또 과세 대상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는 좀 그 충분한 법령 해석이 필요한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배당간주 소득을 이제 측정을 하는 그 다음에 시기를 어떻게 측정하냐 이런 게 있는데요. 배당간주 금액은 어떻게 하냐면 특정 외국법인의 배당가는 유보소득에서 내국법인의 주식 보유율을 내국인의 주식 보유 비율을 곱하게 돼 있는데요. 이 배당가능 유보소득도 우리나라 상법상 배당가능 이익과는 좀 다르긴 한데요. 일단은 그것도 또 설명이 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 우리나라 상법상 배당가능 이익과 비슷하다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국인의 주식 보유 비율을 곱하시면 되고요. 배당간주 시기는 특정 외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 속하는 내국인의 과세연도 입금 또는 배당소득이라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
홍콩에 있는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 말이었다. 그러면 60일이 되는 날이면 2월 말 정도 되겠죠. 뭐 3월 초나. 그러면 2월 말이 속하는, 결국 25년 말 기준에서는 26년 2월이 될 거니까 그 해당 내국인은 26년도에 입금 또는 배당 소득에 산입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배당 간주 특례다 보니까 실제로 배당을 안 받았는데도 먼저 과세하는 그런 제도잖아요. 그래서 실제 배당 시에는 이거를 입금 불산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미 세금을 납부했다 보니까 외국 납부 세액 공제를 하는 그런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외 투자 기업, 국외 투자 단체, 귀속 소득의 입금 산입 특례인데요. 비교적 그 최근 이슈 법령이라서 개요만 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권성 단체라고 이제 좀 그 개념을 아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국내와 해외 그 이제 세법이 각각, 이게 뭐 세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법률적 해석이 다 다른 단체를 뜻하는 건데요. 그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세법 기준으로 해외에 있는 법인과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 있는 법인이 둘 다 그 해당 그 현지의 법인 세법이나 여러 가지 그런 법령에 의해서 둘 다 이중 비과세가 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OECD에서 그 BEPS 방지 협약을 이제 좀 개선하고 이제 권고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그 과세가 조금 이제 시작됐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때 투자자들의 좀 그런 리스크를 좀 해소하고자 국내에서도 이 법령을 이제 개정했다고 보시면 돼요. 신설한 거죠. 신설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요를 한번 보시면 국외투자기업의 주주 등에 해당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과세특례 적용 신청을 한 경우에 국외투자기업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출자자 등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 모아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법령만 보면 뭐 세금 매기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 BEPS 방지 협약에서 이거를 그 여권성 단체 이슈가 생기면 어떻게 보면 이게 양국의 그 조세 조약 자체를 부인하는 구조가 좀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리 여권 단체 방지하는 그런 차원의 그 법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그 투자자들, 특히나 뭐 투자 기관들, 기관 투자자들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좀 이슈가 있었어서 다 적용 신청을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국외 투자 기업에 대한 그 정의를 좀 보면 이것도 모두 충족하는 단체 이제 두 가지를, 그래서 외국법인, 국외 투자기구 또는 법인 아닌 단체와 유사한 단체로서 국외에 설립된 단체에 해당하는 외국법인 등일 것이라 되어 있는데 뭐 이런 이제 그 해당돼야 된다는 것이겠죠. 여기서 약간 뭐 이제 그 이슈가 되는 거는 뭐 법인 아닌 단체 중에 뭐 국외 투자기구에 또 속하는 그런 이제 이 법률 외에 약간 단체는 뭐 어떻게 되냐 약간 이런 이슈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법 개정이 좀 더 필요할 거다. 그런 이제 지금 결론이 나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조건은 외국법인 등이 설립되었거나 외국법인 등의 본점,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국가 세법에 따라서 그 외국법인 등의 소득에 대하여 그 외국법인 등의 주주 또는 출자자 수익자가 직접 납세 의무를 부담할 것. 예. 그래서 요게 이제 뭐 보통 이제 도관업체들이 도관이다 보니까 세금 납부를 안 하는 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뜻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입금 산입 특례로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똑같이 그 입금 산입 특례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 분배받는 시점이랑 다르죠. 그래서 입금을 먼저 산입한 후에 실제 분배 시에는 입금 산입되지 않는 소득으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외국 납부세 공제로 이중과세를 조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세 가지 주제, 큰 주제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기회가 된다면은 하나하나 이 주제에 대해서 또 이제 세분화 시켜서 한 주제마다 이렇게 강의, 뭐 세미나를 여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세무사님 너무 시간 감사드리고요. 또 너무 좀 많은 좋은 정보를 주셔서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희가 그 다음에 좀 더 좋은 주제로 다시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가해주신 분들도 시간 감사드리고요. 오늘 웨비나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